여보세요, 119죠? 여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제 그만. 더 이상 못하겠어. 30살도 안 된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영하 8도의 차디찬 서울 밤거리에 흩어졌다. 2025년 1월 15일 밤 11시 종로 뒷골목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게 휘몰아쳤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흔들렸다. 28세 배달원 준호는 낡은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마지막 배달건이었다. 5만 원.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의 전부였다. 그 돈이면 내일 아침 밥값과 월세 밀린 돈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다. 아저씨, 아저씨. 준호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맥을 짚어봤다. 약하게 뛰고 있었다.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눈에 젖어 얼어붙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지금 출동 중인 차량이 모두 나가 있습니다. 최소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40분. 이 추위에 40분이면 노인은 얼어 죽을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 앱을 켰다. 배달 취소 시 위약금 5만 원 발생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떴다. 한 달 동안 12시간씩 일해도 겨우 150만 원을 버는 그에게 5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노인을 등에 업었다. 7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버티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km. 눈 쌓인 길을 준호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뛰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분 후 준호는 응급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다. 환자입니다.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다. 노인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시죠? 성함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준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오늘 밤 잠잘 곳도 내일 먹을 밥도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 내리는 밤거리로 다시 걸어나갔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구한 그 노인이 2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준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상상도 못할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준호는 고시원 2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어젯밤 눈길을 3km나 뛴 탓에 온몸이 쑤셨다. 작은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준호는 일어나 낡은 거울을 봤다. 28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35은 되어 보였다. 거친 손,
파인 눈가, 말라 비틀어진 몸. 오늘도 파이팅.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준호의 하루는 일찍 시작됐다.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달일, 점심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는 편의점 알바. 하루 평균 수입은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였다. 거기서 고시원 월세 35만 원, 핸드폰 요금 3만 원을 빼면 112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꿈 저금통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공책을 펼쳤다. 무료 급식소, 따뜻한 밥상 오픈, 목표 금액 3천만 원. 현재 저축액 480만 원. 8년째 모으고 있는 돈이었다. 언젠가 노숙자들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을 열고 싶었다. 준호는 28년 전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몰랐다. 8살 때부터 하나 보육원에서 자랐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말했다. 준호야, 너는 2005년 1월 15일에 우리 보육원에 왔단다. 그때 너는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어. 누가 데려왔는지, 부모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20년. 준호는 한 번도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육원 도서관에서 밤새 책을 읽었다. 선생님들은 모두 놀랐다. 준호는 천재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준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보육원 역사상 최초였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하지만 준호는 입학식에 가지 못했다. 등록금 680만 원.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생활비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다. 준호는 합격증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일터로 나갔다. 그로부터 10년. 준호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 미래그룹 본사 건물 50층 회장실. 58세의 한태성 회장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회장님, 오전 8시 이사회 미팅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는 것은 서울의 풍경이 아니었다. 28년 전 그의 아내, 20년 전 그의 아들. 태성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사진.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년 전 그의 아내 수지는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태성은 그때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었다.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아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생후 6개월 때 폐렴으로 입원했다. 2005년 1월 15일 밤 서울 메디컬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태성은 그때도 뉴욕에 있었다. 급히 귀국했지만 이미 늦었다. 병원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들은 사라졌다. 시신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태성은 미친 듯이 찾았다. 전국의 보육원, 병원, 경찰서를 뒤졌다. 수백억 원을 들여 수사팀을 고용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태성은 사업에만 매달렸다. 작은 건설회사였던 미래그룹을 대한민국 10대 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매일 밤 태성은 똑같은 악몽을 꿨다. 불길 속에서 아들이 울고 있는 꿈. 아빠,
작은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 있지만 태성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민준아, 넌 어디 있니? 그날 오후 3시, 태성은 병원으로 향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재건병원 3층 특실. 70세 박경수 씨의 병실이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박경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경수는 20년 전 그 화재 현장에 있던 간호사였다.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크게 다쳤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태성은 박경수의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아들을 구하려 했던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다. 경수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젯밤에 제가 쓰러졌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종로 뒷골목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런데 한 젊은이가 절없고 병원까지 뛰어왔습니다. 3km를요. 그 눈 속에서 박경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그 젊은이가 절 살린 겁니다. 태성은 조용히 들었다. 그 젊은이 이름은 아십니까? 아니요. 떠나기 전에 성함을 여쭤보려 했는데 이미 가고 없더군요. 하지만 박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그 젊은이 목덜미를 봤습니다. 업혀가면서요. 거기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더군요. 아주 선명하게. 그 순간 태성의 몸이 굳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목덜미 뒤쪽. 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왼쪽 목덜미 뒤에 초승달처럼 휘어진. 제 기억으로는 약 3cm 정도? 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냈다. 20년 전 적어둔 기록. 민준이 선천성 모반. 왼쪽 목덜미 뒤 3cm 초승달 모양.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젊은이 몇 살쯤 되어 보였습니까? 한 28살 아니면 30 정도? 28살. 태성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정확히 28살이었다. 태성은 즉시 일어섰다. 경수 씨, 병원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병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5분 후 태성은 병원 보안실에 있었다. 어젯밤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 응급실 입구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보안 담당자가 황급히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등에 노인을 업고 눈속을 헤치며 응급실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확대해 주십시오. 얼굴을요. 화면이 확대되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른 얼굴, 깊게 파인 눈, 창백한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태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람이. 그는 화면 속 얼굴을 손으로 만지려 했다. 떨리는 손가락이 차가운 모니터만 스쳤다. 다른 각도 영상은 없습니까? 옆모습이나 뒷모습? 잠시만요. 보안 담당자가 다른 카메라 영상을 찾았다. 복도 CCTV에 젊은이가 돌아서는 장면이 잡혔다. 그 순간 태성은 숨이 멎었다. 젊은이의 목덜미 뒤쪽에 뭔가 보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 멈춰 주십시오. 거기 목 부분만 확대해 주십시오. 화면이 확대되었다. 왼쪽 목덜미 뒤 약 3cm 길이의 초승달 모양 흉터. 태성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보안 담당자가 놀라 물었다. 이 사람 신원을 찾아야 합니다. 응급실 기록 뭐든지. 하지만 기록은 없었다. 젊은이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차량 번호라도 오토바이 번호판이 찍혔습니다. 잠시만요. 보안 담당자가 입구 카메라를 확인했다. 낡은 오토바이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서울 12거 4587. 태성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차량 추적팀을 동원하십시오. 번호판 서울 12거 4587. 이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1시간 안에 그날 오후 2시 태성은 미래그룹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차량 소유주를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름은 이준호, 28세. 주소는 종로구 고시원. 태성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준호, 생년월일 1997년 추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203호. 직업 배달원, 일용직 노동자. 학력 고등학교 졸업. 가족 관계 없음. 보육원 출신. 보육원 이름 하나보육원. 입소 날짜 2005년 1월 20일. 태성의 눈이 그 날짜에 고정되었다. 2005년 1월 20일. 화재가 발생한 지 정확히 5일 후였다. 하나보육원. 확인해 보십시오. 2005년 1월에 어떤 아이들이 입소했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하나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2005년 1월 20일 신원 미상의 남자 아기 1명이 입소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당시 약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추정. 몸무게 7.2kg. 건강 상태 양호 특이사항. 김 비서가 잠시 멈췄다. 왼쪽 목덜미 뒤에 선천성 모반 있음. 초승달 모양. 약 3cm. 태성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 아이가 이준호입니까? 네, 보육원에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 성이이시라서 성은이 씨, 이름은 준수한 호랑이라는 뜻으로 준호라고. 태성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 서울 한복판에서 고시원에서 배달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추적 결과 현재 광진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십시오. 회장님, 잠시만요. 김 비서가 태성을 말렸다. DNA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검사는 해야겠죠. 확실하게. 어떻게 샘플을 확보하시겠습니까? 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조사를 더 하십시오. 이준호의 일상을, 생활을,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대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태성은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다. 준호의 모든 일상이 보고되었다. 오전 7시 고시원을 나와 배달일 시작. 오후 1시 광진구 건설 현장 도착. 5시간 노동. 저녁 7시 편의점 알바 시작. 자정까지 근무. 귀가 후 라면으로 저녁 식사. 평균 수면 시간 4시간. 보고서를 읽으며 태성의 가슴이 찢어졌다.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어려운데? 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종로 따뜻한 밥상에서 봉사합니다. 무보수입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태성은 직접 그곳에 갔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 종로 뒷골목 작은 식당. 따뜻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보였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에게 밥을 담아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많이 있어요. 고맙네, 고마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태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죽은 아내 수진의 미소와 똑같았다. 준호는 계속 일했다. 밥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쉬지 않고 4시간을 일했다. 봉사가 끝나고 준호는 식당 주인에게 인사했다. 사장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준호야, 이거라도 가져가렴. 주인이 김밥 한 줄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너 점심도 안 먹었잖아. 가져가. 준호는 사양했지만 결국 김밥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김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태성은 뒤를 따라갔다. 준호는 골목길을 걷다가 한 노숙자를 만났다. 아저씨,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준호는 방금 받은 김밥을 노숙자에게 건넸다. 너도 먹어야지. 전 괜찮아요. 집에 라면 있어요. 준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20년 동안 내가 못 찾아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다.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밝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준호가 버린 일회용 컵에서 채취한 타액으로 검사했다. 친자 확률 99.99%.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민준아, 준호야, 아빠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네가 내 아들이야라고? 2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온 아이에게 태성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태성은 회장실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불에 타나기, 옷 한 벌. 녹아버린 플라스틱 달랑이. 그리고 반쯤 탄 사진 몇 장. 태성은 사진을 하나씩 꺼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2005년 1월 15일. 20년 전 그날 밤. 서울 메디컬 센터 소아과 병동. 생후 8개월 된 민준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였다. 38세의 한태성은 뉴욕에 있었다. 중요한 계약 미팅이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서울에 있었다. 여보, 조금만 버텨줘. 내일 아침이면 돌아갈게. 태성은 화상통화로 아내를 봤다. 아니, 아내의 사진을. 수지는 3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민준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그날도 태성은 출장 중이었다.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미안해, 미안해. 태성은 매일 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장이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회장님,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태성은 서명을 했다.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지금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소아과 병동이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민준아, 같은 시각 서울 불길이 병원 3층 소아과 병동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간호사 박경수는 복도를 뛰었다. 연기가 눈을 찔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구해야 해. 경수는 병실 문을 하나씩 열었다. 여기 아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소방관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다. 경수는 인큐베이터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3개의 인큐베이터, 3명의 아기. 다 살려야 해. 경수는 첫 번째 아기를 안았다. 소방관에게 건넸다. 빨리 나가세요. 두 번째 아기.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천장재가 떨어졌다. 경수의 등을 강타했다. 으악! 경수는 쓰러졌다. 하지만 아기는 놓지 않았다. 제발, 제발. 경수는 기어서 복도로 나왔다. 두 번째 아기를 소방관에게 건넸다. 한 명 더 있어요. 안에. 경수는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소방관이 붙잡았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놔요. 아기가 있다고요. 경수는 소방관을 뿌리치고 다시 뛰어들었다. 3번째 인큐베이터.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다. 목덜미 뒤에 초승달 모양점이 있는 아기. 민준이었다. 경수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천장재가 떨어졌다. 경수의 머리를 맞췄다. 경수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경수는 눈을 떴다. 병원 침대 위였다. 제가 살았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방관들이 구해주셨어요. 아기는? 제가 안고 있던 아기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는지. 경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찾아야 해요. 그 아기를. 누워 계세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하지만 경수는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의료진이 뛰어다니고. 아기, 초승달 모양점이 있는 아기를 못 보셨습니까? 경수는 모두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3일 후, 태성은 한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잿더미였다. 제 아들은 한민준, 생후 8개월. 태성은 소방서, 경찰서를 뛰어다녔다. 구조된 아이들 명단을 보여주십시오. 명단에는 12명의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이름은 없었. 혹시 신원미상의 아기는 없습니까? 4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자아이입니다. 남자 아기는요? 목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는 그런 아기는 기록에 없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준아, 민준아. 2주 후 경수는 퇴원했다. 하지만 그 아기를 잊을 수 없었다. 경수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간호사 시절 메모했던 수첩. 거기에 적혀 있었다. 2005년 1월 15일. 소아과 병동 화재. 구조한 아기. 생후 약 8개월 추정. 남아. 왼쪽 목덜미 뒤 선천성 모반 있음. 초승달 모양. 약 3cm. 경수는 이 메모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이 아기를 찾아주세요. 하지만 화재로 모든 기록이 소실되었다. 누가 입원했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태성은 미치지 않기 위해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사람을 고용해 아들을 찾았다.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다. 생후 8개월쯤 된 남자아기, 목 뒤에 점 있는 아기 있습니까? 수백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하나 보육원. 2005년 1월 20일,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보육원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이 아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다. 이 아기는 화재 현장에서 제가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키울 수 없어서.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불길 속에서 울고 있어서. 원장은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작고 연약한 아기, 목 뒤에 초승달 모양점이 있었다. 이름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어줘야겠네요. 원장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준호. 이준호라고 부르자. 준수한 호랑이처럼 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야. 그렇게 민준이는 준호가 되었다. 현재 태성의 회장실. 태성은 박경수를 다시 만났다. 경수 씨, 그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경수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제가 3명의 아기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아기가 목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어요. 왼쪽 목덜미. 그 아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고 나가려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아기가 없었어요. 누가 데려갔습니까? 모릅니다. 아마 구조하려던 누군가가.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설마. 네, 어젯밤 경수 씨를 구한 그 젊은이 이준호. 태성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제 아들입니다. 20년 만에 찾았습니다.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아이가 회장님 아드님이었습니까?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제가 찾지 못해서. 고시원에서 혼자.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수 씨,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경수는 태성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제라도 찾으셨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입니다. 20년을, 그 20년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태성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준호가 어떤 아이인지 더 알아보자.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말하자. 하지만 태성은 몰랐다. 그 적절한 때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2주 후 2월 1일, 준호는 거울 앞에 섰다.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소매가 짧아졌고 바지는 발목이 보였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행복한 밥상식품 회사 면접. 3년 동안 넣은 수십 통의 이력서, 그중 유일하게 면접 기회를 준 곳이었다. 제발.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식품 유통을 배울 수 있다. 언젠가 자신의 무료 급식소를 열 수 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회사는 강남에 있었다. 준호는 일찍 출발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다. 9시 30분. 시간이 넉넉했다.
준호는 회사 건물을 향해 걸었다. 그때였다. 으악! 앞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한 할머니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다. 장바구니가 엎어지고 채소가 사방에 굴러다녔다. 할머니, 준호는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가 아파. 할머니는 일어서지 못했다.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주위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시계를 봤다. 9시 40분. 회사까지는 걸어서 15분.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면 면접 시간을 놓친다.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3년을 기다린 기회.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신음했다. 아파. 너무 아파.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는 거의 서지 못했다. 병원이 어디 있죠?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저기 사거리 건너 2층에 정형외과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업었다. 할머니, 꼭 잡으세요. 젊은이.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업고 걸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거리까지 500m.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준호는 기다렸다. 9시 50분. 초록불이 켜졌다. 준호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병원에 도착했다.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접수해 드릴게요. 젊은이,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할머니 진료비를 접수했다. 15영원. 주머니에 있던 돈의 전부였다.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했다. 인대가 늘어났네요. 깁스를 해야겠습니다. 30분이 지났다. 준호는 시계를 봤다. 10시 25분. 면접 시간은 이미 지났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회사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10시 면접 예정이었던 이준호입니다. 죄송하지만 면접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3년을 기다린 기회가 사라졌다. 하지만 준호는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가 깁스를 하고 나왔다. 젊은이, 너무 고마워. 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나중에 꼭 보답할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는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드렸다. 택시비 10영원도 준호가 냈다. 이제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그날 오후 태성은 모든 것을 봤다.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준호를 지켜봤다. 면접 가는 길. 할머니를 돕는 모습. 면접을 놓치는 순간. 택시를 태워주고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 태성은 눈물을 흘렸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지금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그날 밤, 준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다. 저녁을 굶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꿈 저금통 공책을 펼쳤다. 또 실패했네. 준호는 펜을 들었다. 공책에 적었다. 2025년 2월 1일 행복한 밥상 면접 불참. 이유 할머니 도움. 후회 없음. 준호는 공책을 덮었다. 후회는 정말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다음 날 태성은 준호를 계속 지켜봤다. 아침 7시. 준호는 배달 일을 시작했다. 점심때 준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1. 200원. 하지만 먹지 않았다. 길에서 학교 가방을 맨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편의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왜 안 들어가? 준호가 물었다. 돈이 500원밖에 없어요. 김밥은 200원인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산 삼각김밥을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선물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김밥을 들고 뛰어갔다. 준호는 빈속으로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다. 태성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다. 저 아이는 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겁니까? 김 비서가 말했다. 아마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육원에서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밤 11시 준호는 편의점 알바가 끝났다. 집으로 가는 길. 한 노숙자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춥네. 너무 춥네. 준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다. 유일한 겨울 옷이었다. 이거 입으세요. 너는 어떡하고? 전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준호는 얇은 셔츠만 입고 고시원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매서웠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준호는 웃었다. 따뜻한 밥상. 언젠가 꼭 열 거야. 태성은 모든 것을 봤다. 패딩을 벗어주는 모습, 추위에 떠는 모습, 그래도 웃는 모습. 태성은 차에서 내리려 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붙잡았다. 아직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저렇게 회장님이 지금 가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부자 아버지.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태성은 주저앉았다. 김 비서의 말이 맞았다. 준호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이야라고? 준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기 싫어할 것이다.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 아이에게도 회장님에게도.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하지만 태성은 몰랐다. 그 자연스러운 기회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불과 며칠 후라는 것을. 2월 5일 새벽 6시 준호는 배달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배달건. 종로에서 강남까지 5만 원짜리 주문이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길이 미끄러웠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때였다. 끼익. 앞에서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다. 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빙판길,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으악. 다우. 준호는 땅에 나뒹굴었다. 오토바이도 넘어졌다. 아,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준호는 일어났다. 먼저 배달 음식을 확인했다. 다행히 무사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완전히 휘어져 있었다. 핸들도 부러졌다. 안 돼. 이 오토바이는 준호의 전부였다. 3년 전 80만 원을 모아 산 중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최소 50만 원. 준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 차에 긁혔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서셔서. 뭐? 네가 조심했어야지. 수리비네. 남자는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돈 없으면 경찰 불러. 결국 경찰이 왔다. 쌍방과실로 처리되었다. 준호는 배달을 포기하고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날 오후 준호가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씨,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월세요. 석 달째 밀렸어요. 105만 원.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꼭 그 말 석 달째 듣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제발. 일주일만 더. 안 됩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있어요.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못 내시면 짐 빼세요. 주인은 돌아섰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졌다. 105만 원. 지금 통장에는 8만 원밖에 없었다. 오토바이는 고장났고 배달 일을 할 수 없었다. 건설 현장 일로는 하루 5만 원. 일주일이면 35만 원. 편의점 알바는 월급제, 월말에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날 밤, 준호는 PC방에서 잤다. 고시원에서 쫓겨날 게 두려워 미리 나왔다. PC방 야간권 5,000원. 좁은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에서는 게임 소리가 요란했다. 준호는 창밖을 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엄마, 아빠. 준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를 불렀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2월 7일, 준호는 감기에 걸렸다. PC방에서 이틀을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준호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다. 3,000원. 그리고 건설 현장으로 갔다. 준호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현장 반장이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준호는 삽을 들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몇 시간 후 준호는 쓰러졌다. 준호야, 동료들이 달려왔다. 병원 가야 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결국 준호는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 시각 태성은 보고를 받았다. 준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성은 벌떡 일어났다. 어느 병원입니까? 광진구 메디컬 센터입니다. 태성은 즉시 차를 몰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태성은 멀리서 지켜봤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신 것 같네요. 입원해야 하나요? 간호사가 준호에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주사만 맞고 갈게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돈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원비 낼 돈이 없어요. 그냥 주사만 맞고 갈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다. 태성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저렇게 아픈데.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2월 10일. 준호는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다. 고시원 월세 기한이 내일까지였다. 준호는 하루 종일 일했다. 건설 현장, 편의점, 심지어 전단지 돌리기까지. 밤 11시 통장을 확인했다. 43만 원. 아직 62만 원이 부족했다. 준호는 절망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맞으십니까? 미래그룹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미래그룹, 대한민국 10대 기업.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를요? 왜요? 박경수 씨를 구해주신 일로.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날 밤 노인을 구한 일.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배달을 못했어서 손해배상. 아닙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준호는 안도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감사 인사? 혹시 보상금을 주시려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기대하지 마. 그냥 고맙다는 말씀만 들어도 충분해. 2월 11일 오전 10시. 준호는 미래그룹 본사 앞에 섰다. 50층 유리 건물. 입구부터 화려했다. 준호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다. 구멍난 청바지, 색바랜 점퍼.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약속이 있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준호를 가로막았다.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경비원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예약 있으세요?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이준호입니다. 경비원이 확인했다. 명단에 이름이 있었다. 아, 네, 50층으로 가세요. 하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빈지사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회장실 로비가 나타났다. 비서가 준호를 맞았다. 이준호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비서를 따라갔다.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가 나갔다. 준호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거대한 테이블, 고급 의자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준호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는 걸까? 10분 후 문이 열렸다. 비서가 들어왔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준호 씨,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셔서 제가 전달드립니다. 비서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박경수 씨를 구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준호는 봉투를 봤다. 두툼했다. 이건 1억 원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1억 원이요? 네, 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받으십시오. 준호는 봉투를 만지지 않았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일어섰다. 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가치는 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제가 한 일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비서는 당황했다. 하지만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요. 준호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비서가 황급히 주었다.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눈물이 흘렀다. 1억 원.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고시원 월세, 오토바이 수리비, 병원비, 밥값, 심지어 대학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안 돼. 받으면 안 돼.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눈속을 걸었다. 50층 회장실. 태성은 CCTV로 모든 것을 봤다. 준호가 돈을 거부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모습. 태성은 책상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김 비서가 옆에 섰. 회장님, DNA 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를 내밀었다. 친자 확률 99.99%. 한태성 회장님과 이준호 씨는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직 고통만 있었다. 저 아이는 돈이 필요한데 왜 거부한 겁니까? 자존심입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저 아이는 2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그게 저 아이의 자존심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김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성은 창밖을 봤다. 준호가 눈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작은 뒷모습, 외로운 뒷모습. 준호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하지만 준호는 들을 수 없었다. 그저 걸어갈 뿐이었다. 눈 속으로. 혼자. 그날 밤 11시. 준호는 PC방에 있었다.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결국 쫓겨났다. 짐은 고작 배낭 하나였다. PC방 의자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준호 씨, 미래그룹 김 비서입니다. 준호는 몸을 굳혔다. 또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지금이요. 밤 11시인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준호는 망설였다. PC방입니다. 종로. 주소 보내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가시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어리둥절했다. 왜 회장님이 날 찾아온다는 거지? 30분 후 PC방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 50대 후반. 태성이었다. PC방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이런 고급스러운 사람이 PC방에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태성은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준호를 찾았다.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준호. 태성의 가슴이 무너졌다. 천천히 다가갔다. 이준호 씨.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이십니까? 네, 한태성입니다. 준호는 황급히 일어났다. 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PC방 밖. 눈이 그쳤다. 거리는 조용했다. 태성과 준호는 가로등 아래 섰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준호가 물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먼저 보십시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있었다. DNA 검사 결과지.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피검사자 1, 한태성. 피검사자 2, 이준호. 친자 확률 99.99%. 준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년 전 제 아들 한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병원 화재로 잃어버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실수일 겁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맞습니다. 하나 보육원. 2005년 1월 20일 입소. 당신이 생후 8개월 때. 태성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화재 사고 보고서. 보육원 입소 기록. 박경수의 증언서. 그리고 이것. 태성은 낡은 사진을 꺼냈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입니다. 제 아내 수진.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가 저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네,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태성은 의료 기록을 내밀었다. 한민준. 생후 2개월 검진 기록. 왼쪽 목덜미 뒤 선천성 모반, 초승달 모양. 3cm. 준호의 손이 자신의 목덜미로 갔다. 그 흉터. 평생 가지고 있던 흉터. 이건 우연일 수도. 준호 씨, 태성이 한 걸음 다가왔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태성의 목소리가 끊겼다. 무릎이 꺾였다. 태성은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준호가 깜짝 놀라 말렸다. 하지만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니? 아빠가 못 찾아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몰랐어. 미안해. 회장님, 아빠라고 불러줘. 제발. 한 번만. 태성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가 죽었을 때 난 곁에 없었어. 네가 병원에 있을 때도 난 출장 중이었어. 화재가 났을 때도 난 뉴욕에 있었어. 태성은 울부짖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못난 아빠라서.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정말 회장님 아들입니까?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한민준. 아니, 준호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준호는 돌아봤다. 박경수가 서 있었다. 목발을 짚고 경수 할아버지. 준호야, 회장님 말씀이 맞아. 네가 그날 밤 내가 구한 아기야. 경수가 다가왔다. 난 20년 동안 미안했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화재 속에서 정신을 잃어서. 경수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넌 살았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준호는 비틀거렸다. 28년 인생. 혼자라고 믿었던 28년. 저는 엄마가 있었습니까? 아빠가 있었습니까? 그래. 태성이 일어나 준호를 안았다. 엄마는 하늘에 계셔. 하지만 아빠는 여기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기 있어. 준호의 몸이 떨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아빠, 처음 불러보는 말. 28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말. 아빠, 아빠. 준호는 태성의 품에 안겨 울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 혼자라고 믿으며 살았던 외로움,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태성도 아들을 꼭 안고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어. 거리의 가로등 아래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다. 20년 만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경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날 밤 태성은 준호를 차에 태웠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준호는 배낭을 꼭 안고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다. 30분 후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아빠 집입니까? 우리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대문이 열렸다. 넓은 정원, 3층 양옥집. 준호는 넋을 잃고 바라봤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현관에 줄지어 서 있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태성이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러분, 제 아들 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거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준호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봤다.
진흙이 묻어 있었다. 신발을 벗을까요? 괜찮아. 들어와. 태성은 준호를 2층으로 안내했다. 큰 방 하나를 열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크기만 고시원 10개는 될 것 같았다. 킹사이즈 침대, 책상, 옷장, 개인 화장실까지. 너무 큽니다. 네가 쓸 방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으로 바꿀 수도 있어. 아니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준호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푹신했다.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았다. 준호야. 태성이 무릎을 꿇고 준호 앞에 앉았다. 내일 병원에 가자. 건강검진 받아야 해. 저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보기엔 안 괜찮아. 너무 말랐어. 영양실조도 있고.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 아파도 병원 못 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았어요. 익숙해서. 이제 그러지 마. 아프면 말해. 배고프면 말해. 힘들면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준호는 눈물을 참았다. 아빠, 응? 꿈 같아요.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태성은 준호를 꼭 안았다. 여기가 내 자리야. 원래부터 내 자리였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생애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잤다. 구시에 눈을 떴다. 늦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배달일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 기억났다. 아, 이제 배달 안 해도 되는구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일어났니? 태성의 목소리. 네. 문이 열렸다. 태성이 웃으며 들어왔다. 아침 먹자. 준비했어. 식당으로 내려갔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밥, 국, 반찬 10가지, 계란말이, 생선구이. 이걸 다 먹습니까? 응, 네가 좋아하는 거 몰라서 다 준비했어.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처음 한 숟가락. 눈물이 났다. 따뜻한 밥. 집에서 먹는 밥. 왜 우니? 맛있어서요. 너무 맛있어서. 태성도 눈물을 닦았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 해. 오후 2시. 병원. 준호는 전신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양실조, 만성피로, 빈혈, 위염, 28세 치고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치료 가능합니까? 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됩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다. 하루 3끼 제대로 먹고 푹 자고 운동도 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이 말했다. 준호야, 내일 기자회견할 거야. 기자회견요? 응,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릴 거야. 준호는 놀랐다. 꼭 해야 합니까? 그래, 넌 미래그룹 후계자야. 사람들이 알아야 해. 후계자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경영도 비즈니스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태성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평범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세상은 알아야 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2월 20일 미래그룹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한태성 회장이 단독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오후 2시 태성이 단상에 올랐다. 옆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그룹 회장 한태성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태성은 준호를 바라봤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28년 전 태어나 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20년 전 화재 사고로 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저는 20년 동안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 이준호, 아니 한준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한준호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후계자가 되실 겁니까? 준호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아닙니다. 모두가 놀랐다. 저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후계자는 그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태성은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와 태성.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하나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태성은 놀랐다. 얼마나? 10억 원. 안 될까요? 거기 아이들이 저처럼 힘들게 살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태성은 준호를 꼭 안았다. 좋아. 20억 원 기부하자. 그리고 장학재단도 만들자. 내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응. 한준호 희망장학재단.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게.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아빠. 3월 1일. 준호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10년 전 포기했던 그 자리. 태성이 말했다. 특례 입학 가능해. 네 성적이면 충분하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식으로 시험 보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 하지만 아빠, 전 아빠 덕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태성은 웃었다. 알았어, 네 뜻대로 해.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가 눈을 떴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났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내려가 보니 태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빠? 일어났니? 조금만 기다려. 곧 완성돼. 요리. 하세요? 응. 네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계란말이. 태성은 서툰 손길로 계란을 붙였다. 조금 탔다. 모양도 못생겼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아빠, 처음 하시죠?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어때? 준호는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짰다. 그리고 조금 탔다. 하지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성도 눈물을 닦았다. 다음엔 더 잘 만들게. 아니요, 이게 좋아요. 아빠가 만든 거니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탄 계란말이, 식은 밥, 간단한 김치. 하지만 그것은 준호가 28년 인생에서 먹은 가장 따뜻한 아침이었다. 1년 후 2026년 3월 봄이 왔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다. 2학년이 된 준호는 도서관에서 나와 캠퍼스를 걸었다. 준호야.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다. 점심 같이 먹자. 미안, 오늘은 아빠랑 약속 있어. 회장님, 또 만나. 어제도 봤잖아. 준호는 웃었다. 응, 매일 봐도 좋아.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준호는 주차장으로 갔다. 태성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공부 끝났니? 네,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역시 우리 아들. 차는 강남으로 향했다. 아빠, 오늘 장학재단 회의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땠어?
올해 200명 선발했어요. 하나 보육원 출신 아이들 50명 포함해서요. 준호의 얼굴이 밝았다. 정말요? 50명이나. 응, 네가 원하던 대로. 1년 전 준호와 태성은 하나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첫 해에만 200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았다. 준호는 직접 재단 일도 도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이면서 미래그룹 CSR 팀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성적은 4점이. 학과에서 상위 5%였다. 아빠, 제가 장학생들 면접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아이들 마음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6시, 강남저택.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다.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준호가 부엌으로 갔다. 태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다. 오늘 내가 저녁 만들었어. 된장찌개. 와,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요. 1년 동안 매일 연습했으니까. 태성은 이제 요리를 제법 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심지어 불고기까지. 경수, 할아버지 오셨어요? 응, 거실에 계셔. 준호는 거실로 갔다. 박경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야,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경수는 6개월 전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태성이 모셔온 것이었다. 아버님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사세요. 경수는 처음에 거절했다. 하지만 태성과 준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이사를 왔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오, 정말 고맙구나. 준호는 1년 동안 요리도 배웠다. 경수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저녁 7시, 식탁.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태성, 준호, 경수. 자, 다 같이 먹자. 태성이 밥그릇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경수에게 북어국을 떠서 드렸다. 할아버지, 간 맞아요? 완벽해. 우리 준호 요리 실력도 늘었네. 태성이 준호 밥그릇에 반찬을 담아줬다. 많이 먹어.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따뜻한 저녁, 평범한 저녁. 하지만 준호에게는 기적 같은 저녁이었다. 식사 후 경수가 말했다. 준호야, 너 덕분에 보육원 아이들이 대학 간다며? 장하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절 구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착하게 자란 거지. 준호는 웃었다. 전 그냥 도움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저도 도움받고 자랐으니까요. 태성이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밤 9시, 준호는 2층 서재에 올라갔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1년 동안 찍은 사진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경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장학, 재단 개소식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준호는 그 사진 앞에 섰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행복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매일 밤 따뜻한 집에서 자요.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요. 뒤에서 태성이 들어왔다. 준호야. 아빠. 태성이 준호 옆에 섰다.
함께 아내의 사진을 봤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지? 태성이 사진에 말했다. 당신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마워요. 절 찾아줘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태성이 부엌으로 내려왔다. 네가 만들었어? 네, 오늘은 제가 아빠한테 아침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태성은 감동했다. 고맙다, 아들. 경수도 내려왔다. 오늘 아침은 준호 특선이네. 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밝은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에 하나 보육원 방문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할아버지도 가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같이 가자. 준호는 웃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봉사를 가고 함께 웃는 일. 전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다.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태성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경수가 말했다. 그래,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야. 세 사람은 밝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봤다. 봄볕이 따뜻하게 식탁을 비췄다. 그날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 28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따뜻한 마음.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았다. 그리고 가족은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다.